안녕하세요. 지긋지긋한 이혼 소송을 마친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남편은 저보다 3살 많은 복학생 선배였는데 처음부터 저에게 무척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솔직히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남편의 관심과 애정 표현이 부담스러웠는데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게다가 주변에서들 제가 남편과 사귀는 것처럼 분위기를 몰아간 덕분에 싫다는 소리를 하기가 더더욱 어려워졌었고요. 그렇게 얼떨결에 사귀게 되었다가 졸업을 하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졌던 남편과 다시 만나게 된 건 30이 넘어서였어요. 아는 선배의 모임에 갔는데 그 자리에 남편도 나왔더라고요. 어색하고 불편해서 먼저 자리를 뜨려 했는데 남편이 먼저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다시 만나자고 예걸복걸 매달리더라고요. 그 무렵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일이 있기도 했고 그래서인지 결국 남편에게 다시 마음을 열고 많이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편과 인연을 다시 만나고 양가의 허락 아래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부부의 연을 맺고 나니 남편에게서 생각지도 못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어요. 일남 3녀 중 막내로 태어난 남편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기 분에 못 이겨 할 말 못할 말 구분을 못하더라고요. 솔직히 어느 부부가 부부싸움 한 번 안 하며 살겠어요? 그리고 그 이유가 꼭 술이나 여자 문제처럼 크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아주 사소한 문제로 저랑 부딪히더라도 걸핏하면 이혼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노력하자, 잘해보자가 아니라 이럴 거면 이혼하자, 갈라서자, 나가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당장에 이혼하지 않고 버텼던 건 하나뿐인 딸 때문이었어요. 사실 남편의 막말이 시작된 직후 저는 바로 헤어질 결심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렵 몸 상태가 영 심상치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신 테스트를 해보게 되었고 결과는 두 줄이었지요. 계산을 해보니 허니문 베이비일 확률이 높았고 상황이 원망스러웠지만 어쨌든 제 뱃속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고 하니 이유는 차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다니던 회사도 관뒀지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을지 감히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내 딸 하나만 잘 키우자 그 생각만 하면서 살자고 결심했네요. 시간이 흘러 결혼한 지 4년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4년 동안 이미 남편의 막말에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너머라냐 떠들어라 안 듣는다 하고 흘려듣기 일쑤였어요. 처음 작정했던 것처럼 오로지 딸 하나만 보면서 살았네요. 그런 와중 너무나 건강하시고 정정하셔서 90까지도 거뜬히 사시겠구나 싶었던 아버님이 하루아침에 쓰러지시더니 일주일을 버티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문제는 장례식을 마치자 어머님께서 대뜸 당신은 제사 안 지낸다고 하시더라고요. 원래도 제사가 없던 집이라서 솔직히 저는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순식간에 집안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결혼할 때도 들은 바가 없어 전혀 몰랐는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아버님과 어머님은 재혼한 사이셨더라고요. 재혼해서 같이 산 세월은 10년 남짓이었고 아무튼 제사를 지내지 않겠다는 어머님의 말에 신우들이 개거품을 물더라고요. 불쌍한 자기들 아버지 제사밥도 못 얻어먹는 거냐며 얼마 전까지 어머님이라 부르던 사람한테 박 여사님, 아줌마, 별의별 호칭으로 갈아내려 부르더라고요. 며느리였지만 그래도 제 3자로서 봤을 땐 솔직히 신우들이 이상해 보였어요. 그렇게 돌아가신 아버님이 불쌍하면 지들 중 한 명이 총대 메고 제사 올리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살아생전 점잖으신 아버님이 어디선가 이 꼴을 보시면 뭔 소리를 하시겠나. 돌아가신 분도 편치 않겠다. 그런 생각도 들었고 아무튼 머리채만 안 잡았지 개싸움도 저런 개싸움이 없다 싶었지요. 그런데 대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인가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오더니 이제부터 제사는 지가 지낸답니다. 어이가 없었지요. 지가 무슨 수로 제사를 지내겠어요?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싶어서 제사 전날까지도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저희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했던 모양이에요. 친정어머니께서 저더러 그래도 며느리 도리한다 생각하고 제사는 올리랍니다. 덕을 쌓는다 생각하라나요.
생각지도 못한 전화를 친정어머니께 받고 나니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남편이란 인간이 장인장모 어려운 게 없나 싶기도 하고, 사실 친정부모님이 속상해 하실까봐 그동안 어떻게 사는지 미주알고주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딸내미 속도 모르고 제사를 올려드려라 마라 하신 거겠지요. 어쩔 수 없이 딱 이번만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한 달 만에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몇 시까지 오겠다며 호언장담하던 신우 셋이 다 같이 짝이라도 한 듯 제가 음식 준비를 다 하고 나서야 도착하더라고요. 피곤하고 짜증도 나고 제사 지내고 가시라 하고 저는 그냥 방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얼마나의 시간이 흘렀나 살짝 잠이 들었는데 큰 신우가 저를 깨우더라고요. 자기들 이제 집에 간다면서요. 당연히 제사상이고 뭐고 치워진 거 하나도 없었고 어지럽혀진 집안을 보고 머리가 아파왔지만 그래도 정리를 하고 가라 마라 뭐 그런 소리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신우가 부엌에서 부시럭거리고 있어 들여다보니 제가 한 음식을 챙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뭐 하시냐 하니 이거 어차피 두고 가봤자 저랑 남편 둘이서 다 먹지도 못하지 않냐며 음식 남기면 벌 받는다고 자기가 가져간답니다. 제가 됐다고 벌 받아도 제가 받는다고 음식에 손 떼지 말라 했어요. 가뜩이나 그 음식 혼자 다 하느라 죽는 줄 알았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걸 퍼주기까지 하나 싶었으니까요. 둘째 신우가 저더러 치사하답니다. 저는 신우더러 일도 안 하고 남의 것 가져가려는 그 심보도 참 고약하네요. 그러고 사부쳤어요. 그러자 큰 신우랑 막내 신우까지 나서서는 어디 윗사람한테 그러고 덤비냐입니다. 그걸 아는 분들이 어머님께 그리 덤볐냐니까 저더러 집안일에 끼어들지 말래요. 그래서 저도 그럴 생각이라고 확실히 선 그어줘서 고맙다 했네요. 그러자 남편이 아주 생난리를 쳐댔어요. 어디 신우들 어려운 줄 모르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냐고요. 내가 지금 누구 제사 지내다 이 욕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니까 예전과 달리 분노라고 해야 하나요? 삭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저더러 이혼하자입니다. 시댁 식구들 알기를 우습게 아는 여자는 자기 마누라 할 자격이 없다나요? 자기는 누이들하고 살 테니 저더러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요. 그때 신우들 표정은 가관이었어요. 갑자기 다 큰 남동생이 당장이라도 자기들한테 들러붙을 것 같았는지 아주 아연실색을 하더라고요. 남편은 못 본 것 같았지만 막내 신우가 저더러 빨리 미안하다고 하랍니다. 막 뒤에서 열심히 저한테 꼴 같지 않은 사인을 보내던데 저는 보란 듯이 그래 이혼하자 그랬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이혼하는 게 좋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이번만큼은 남편도 약간 주춤하는 기세를 보이대요.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집을 나갔습니다. 처음엔 평소처럼 출근한 줄 알았는데 퇴근할 시간이 지나도록 집에 안 오더라고요. 걱정은 하나도 안 되었지만 그래도 어디 가서 비명행사한 건 아닌가 싶어서 전화는 한번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또 그건 봤더군요. 한다는 소리가 자기 기분 풀릴 때까지 안 들어갈 거랍니다. 생활비도 안 줄 거라고 그래요. 어이가 없어서 그냥 빨리 협의 이혼하고 깔끔하게 갈라서자니까 그건 싫다면서 자기 없는 동안 제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랍니다. 어이가 없어서 전화기에 대고 신나게 웃은 다음에 제발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어요. 이후로 저는 친정부모님에게 그동안 제가 겪은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전에는 그래도 시집간 맏딸이 부모님 걱정시키는 건 자식된 도리가 아니다 싶어서 어지간한 일은 말씀드리지 않았거든요. 부모님께선 제 이야기를 들으시곤 말 그대로 당신들 가슴을 내리치셨습니다. 앞으로 어쩔 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일단 직장을 알아볼 생각이라 했어요. 남편인지 뭔지 그 작자가 언제 집구석에 기어들어올지도 모르겠지만 더 이상 그 인간 돈 한 푼도 쓰기 싫다고요. 이후로 친정의 아이를 맡기고 저는 회사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딸이 10달을 채우지 못하고 8개월 만에 세상 구경을 했어요. 그렇다 보니 처음부터 돈이 좀 많이 들어가게 되었는데 남편 벌이가 괜찮았거든요. 저한테 좋은 남편은 아니었지만 아이한테는 경제적으로 좋은 아빠였지요. 그래서 솔직히
치사하고 더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돈 타서 쓰는 죄다 생각하고 어거지로 참고 살은 거예요. 하지만 이혼하자는 소리가 안 먹히니까 결국엔 돈 가지고 이러는구나 싶어서 하루라도 빨리 어떻게든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아야겠다 싶었네요. 그리고 이후로 저는 남편에게 단 한 차례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남편이 불안해졌던 모양이에요. 집 나간 지 한 4개월쯤 되었을 땐가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직감적으로 남편이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일부러 받지 않았고요. 그러자 두어 번 정도 전화가 더 걸려왔고 역시나 받지 않았더니 뭐가 급했는지 이번에도 장모인 친정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더군요. 친정어머니가 이야기를 전하시길 남편이 슬쩍 화해하고 싶다는 뜻을 보이더랍니다. 하지만 정신을 들차린 건지 친정어머니더러 판을 좀 깔아달라고 그랬다나요? 친정어머니가 저더러 어쩌고 싶냐 물으시길래 됐다고 했습니다. 남편 목소리 안 듣고 사니 살 것 같고 얼굴을 안 보고 사니 속이 다 후련하다고 이혼이나 마무리 짓게 집에 들어오란다고 전해달라 했지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 줄 테니까 저더러 애를 포기하라대요. 그럼 그렇지. 이 치사한 인간이 쉽게 저를 놔주지 않을 거라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지 자식을 가지고 이럴 줄은 몰랐어요. 이제껏 아이 하나만 보고 버텨왔기에 제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만 알겠다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우리 애를 사랑하는지 전에는 내가 몰랐다고 앞으로 잘 키워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이 어떻게 엄마라는 사람이 그렇게 쉽게 자기 애를 포기할 수 있냐고 오히려 난리를 치더니 급기야는 아주 발악을 하더라고요. 못 준다고 할 땐 언제고 가지라니까 난리냐고 저도 악을 썼어요. 마치 우리 애가 짐짝 취급을 받는 것 같아서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결국 또 남편한테 끌려다니겠구나 싶어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고 나서 신우 셋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특히 큰 신우는 할 이야기 없다는 저를 붙들고는 자기한테 한번 털어놔보라며 들어주려는 척을 하더라고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결혼 직후부터 남편이 보인 행동들과 막말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한다는 말이 그건 다 제 오해래요. 아무래도 남편이 막내다 보니 조금 떼쓰는 경향이 있는데 저한테는 오빠다 보니 어떻게 떼를 써야 할지 몰라서 그렇게 말이 먼저 나간 걸 거라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술 문제도 여자 문제도 아니고 그렇다고 돈을 못 벌어오는 것도 아닌데 저더러 참고 살랍니다. 원래 부부관계라는 게 한쪽이 참아주고 받아주고 그러면서 버티는 거라나 어쩐다나 그런 소리를 듣고 있으니 내가 뭘 바란 건가 싶더라고요. 어차피 팔은 안으로 굽는 걸 알면서 협의 이혼으로 진행하고 싶었지만 숙려기간에 남편이 마음이라도 바꾸면 전부 백지화 된답니다. 그 소리를 듣고는 바로 소송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변덕스럽고 찌질한 인간이 분명히 한다 했다 안 한다 했다 왔다리 갔다리 할 게 불보듯 뻔해서요. 그제서야 남편은 위자료까지 뺏기게 생겼다 싶어서인지 제 앞에서 싹싹 빌었습니다. 두 번 다시는 이혼의 이응자도 입에 담지 않겠다며 저 없으면 못 산다나요. 그런 남편에게 나는 당신이 없어야 산다고 사부쳤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이혼하자 소리 입에 달고 산 거, 생활비랑 얘 가지고 협박한 거, 그런 게 다 증거로 인정을 받아서 제가 이기면서 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짧게 적어서 그렇지 솔직히 1년이나 걸렸어요. 아, 양육권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물론 애 아빠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한 달에 한두 번은 애를 보여주기 위해 만날 수밖에 없지만요. 원래는 이혼하기까지의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친정부모님께서 고생을 하게 만들었었지요. 아이 데리고 집 나와 사는 동안 제가 일 나가고 부모님이 아이를 케어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이혼도 했고 양육비도 남편한테 꼬박꼬박 받게 되었으니 부모님 집에서 나오게 되었고 지금은 아이랑 둘이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이혼하게 된 걸 누구 탓을 할 순 없지만 그걸 가지고
저희 부모님이 고생하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신혼 때부터 걸핏하면 이혼 노래를 부르던 남편은 막상 이혼하고 나니 정신 차렸나 봅니다. 돈 잘 벌면 뭐합니까? 아버님 돌아가시자마자 어머님은 핏줄도 아닌 자식들과는 진작에 연을 끊었으니 막상 혼자 살게 되니 밥이고 집안일이고 다 자기가 하게 되었으니 불편해서 저러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우기던 아버님 재산은 앞으로 지가 스스로 준비하려나? 아니면 지 누이들이 제 시간에 와서 도와주려나 의문이네요. 아이를 아빠 없이 키우고 싶지 않아 참아왔었는데 이혼하고 나니 별거 아니더군요. 오히려 엄마 아빠가 화목하지 않은 집안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 아이한테도 이 편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애 때문에 참고 살아가기엔 제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잖아요? 얼마 전에 온 남편의 정신 차렸고 앞으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겠다는 연락을 마지막으로 남편의 전화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친정부모님은 좋은 사람 만나서 때가 되면 재혼을 하라는데 사실 엄두도 안 나네요. 돈 벌어오는 거 당연히 수고스럽고 고마운 일이지만 그걸 가지고 생색내면서 뒷바라지해주고 애 키워주고 저는 식모도 아니고 남편의 엄마도 아니니까요. 돈 잘 벌면 결혼 상대보다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을 구해야지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그럭저럭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혼은 분명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안녕하세요. 시댁과 영근은 30대 여성이에요. 남편과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서 만났습니다. 일단 제가 결혼정보회사를 이용했던 건 사실 어디서 남자를 만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일만 하다 보니 순식간에 30은 넘었지 시간 낭비는 하기 싫지. 그러다 주변 언니들의 추천으로 결혼정보회사에 등록을 하게 됐어요. 회사를 통해서 만나서인지 남편 조건 자체가 무난했어요. 외모야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둘 다 모난 구석 없었고 동종업계에서 종사하다 보니 수입도 비슷했습니다. 저희는 만남을 시작했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양가 부모님들 다 노후 준비도 되어 있었고 크게 걱정할 거는 없는 분위기였어요. 상견례 분위기도 괜찮았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머님이 저를 따로 불러 혹시 반반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어머님의 말씀에 당황한 저에게 어머님께선 장남인 아주버님이 아직 미혼이라 그렇다며 사실 남편에게는 6살 많은 형이 있었는데 미혼이었거든요. 원래 시댁에서는 어떻게든 아들 둘을 순서대로 결혼시키려고 했다는데 뭐 아무튼 어머님 말씀이 차남을 장남보다 먼저 장가 보내는데 돈까지 해주는 걸 알면 장남인 아주버님이 속상해할 것 같다나요? 좀 황당했지만 한편으로는 이참에 받지 말까? 그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솔직히 시부모님이 지원해 주신다는 5천만 원이 크다면 큰 돈이긴 하지만 주변에 시댁 도움받고 결혼했다가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케이스를 제법 봐서 그런지 깔끔하게 안 받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 싶더라고요. 결국 양쪽 부모님의 도움 없이 저희 둘만의 힘으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양쪽 부모님께 할도리는 하고 살았어요. 맞벌이를 하다 보니 첫 해를 지난 후에는 대부분 용돈을 드리거나 외식을 하는 편이긴 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잘해드리려고 했어요. 이후로 어느 다른 부부들처럼 별거 아닌 이유로 속상하고 서운한 적도 있었지만 또 별거 아닌 이유로 즐거워하며 그렇게 부부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다 아주버님이 장가를 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께서는 당신보다 10살 어린, 저보다도 어린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게 화근이었을까요? 솔직히 4살이나 어린 형님을 대하는 게 편한 건 아니었지만 적당한 거리 유지하고 예의만 잘 지키면 적어도 문제는 없을 거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형님이라는 이 여자가 저를 상대로 말 같지도 않은 기싸움을 시작하더라고요. 뭐 저도 당하고만 사는 성격은 아니라서 매번 형님의 신경전에 놀아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말이 나온 김에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형님이 들어오고서 처음 맞는 아버님의 생신이었어요. 형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첫 해에만 제가 집에서 챙겨드렸고
이후로는 계속 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들어온 이후로는 아무리 그래도 집에 며느리가 둘이나 있는데 어떻게 시부모님 생신을 바깥 음식으로 때우냐며 앞으로는 무조건 집에서 챙겨드리자는 겁니다. 그것도 생신 당일에 말이지요. 저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니 그건 어려울 것 같다고 했고, 그러자 형님이 저더러 돈을 내랍니다. 제가 재료비를 대면 자기가 장 봐서 상을 차리겠다고요. 내키진 않았지만 무조건 싫다 하기도 뭐했고, 어쨌든 저도 시집온 첫 해에는 직접 상을 차렸으니 형님 말대로 할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아버님 생신 당일이었습니다. 다시 볼 일도 없을 것 같으니 까놓고 이야기할게요. 제가 50만 원이나 보내줬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 상위에는 뭐 하나 막말로 찍어 먹을 게 없더라고요. 미역국도 소고기를 넣은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고, 반찬도 이건 뭐 새로 한 건지 먹던 걸 꺼내놓은 건지, 그렇다고 좋은 날 식구들 앞에 놓고 반찬 타박을 하기도 그렇고 돈 어디다 썼냐 따져 묻기도 그래서 혼자 짜증을 삭혔지 뭐라 하진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차려진 생일상을 보시더니 형님더러 고생이 많았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솔직히 제가 형님이라면 아니라고 그래도 동서가 돈도 보태고 했다 뭐 이 정도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형님이 한다는 소리가 돈도 많이 들고 고생도 많이 했다며 한마디로 자기 혼자 다 했다는 식인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동서는 바깥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이런 건 맏며느리인 제가 챙겨야죠. 그러대요. 그것도 좋게 들리진 않았는데 뒤에다가 한다는 소리가 사실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어디 있냐고요? 저도 사람인데 돈은 돈대로 썼는데 알아주는 사람은 하나 없으니 기분이 좋았겠어요? 솔직히 순진한 내가 당했구나. 형님이 보통 약은 게 아니네. 그렇게 깨달음만 얻었지요 뭐. 그 50만 원을 형님한테 줄 게 아니라 시부모님한테 따로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데 더 어이가 없었던 건 이윽고 가족들의 식사가 끝나자 형님이 상 치울 생각도 안 하고 시부모님하고 같이 거실로 쪼르르 나가더라고요. 딱 분위기가 보아하니 저더러 치우라는 거였지요. 저는 손도 까딱 안 하고 그 뒤를 따라 거실로 왔습니다. 그리고는 저도 TV도 보고 시부모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다가 다음날 출근 때문에 먼저 남편하고 집에 왔어요. 집에 도착해서 씻고 잘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형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대뜸 설거지를 안 하고 가는 게 어딨냐고 묻더라고요. 그거 제가 해야 되는 거였냐고 물으니 자기가 차리지 않았냐고 그러면 정리는 제가 하는 게 매너 아니냐입니다. 형님이 먼저 나서서 아버님 생일잔치 준비하신 거 아니냐고. 저는 형님 집에 초대받아간 손님이었고 제가 남의 집에서 설거지까지 해야 되는 줄은 몰랐다고 대꾸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돈 들인 걸로 충분히 제 몫은 한 거 아니냐고 한마디 했지요. 그러자 자기도 더는 할 말이 없는지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따지고 그러는 거 아니랍니다. 그리고선 그렇게 따지고 사는 거 피곤하지도 않냐고 비아냥거리길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너무 피곤해서 자야겠다고 쏘아붙이곤 그대로 전화 끊어버렸네요. 하지만 결정적으로 형님뿐만 아니라 시부모님과도 틀어지게 된 건 이 때문이 아니에요.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이 그리고 어머님이 보여주신 태도가 저로 하여금 두 손 두 발 다 들게 만들었지요. 지난 시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은 시부모님 두 분이 결혼하신 지 40주년이 되던 날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두 분을 제주도 여행이라도 보내드릴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하루는 아주버님과 형님이 먼저 여행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저희 부부, 자기네 부부, 그리고 시부모님 6명이서 다 같이 제주도에 가자고요. 전 솔직히 조금도 내키지 않았지요. 일정부터가 일단 3박 4일짜리 여행을 평일에 가자고. 그래야 값이 싸다고요. 누가 그거 모르나요? 하지만 무직이던 아주버님네와 달리 직장을 다니던 저나 남편은 그렇게 휴가를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둘 다 곧 연봉 협상 시즌인데 괜히 눈에 띄는 짓은 하지 말자는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주버님네랑은 정말 실오라기 하나조차 얽히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던지라 결국 저희는 못 간다고 했습니다. 가더라도 나중에 저희가 두 분을 모시고 따로 움직일 테니
이번엔 넷이서 가라고 했지요. 그러자 형님이 그래도 저희가 시부모님 여행 경비는 부담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자기네가 가이드처럼 여기저기 모시고 다니고 고생은 다 할 거니까 저희가 경비를 담당하는 게 공평하다나요? 어이가 없어서 저희는 저희가 따로 모시고 갈 거니까 경비가 걱정이면 시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시부모님 모시고 식사나 하는 게 어떻겠냐고요. 그러자 이 정신 나간 형님이 시부모님을 상대로 아주 말장난을 쳤더라고요. 그걸 알게 된 건 이틀 뒤인가 어머님께서 전화를 해오셨는데 저더러 그러는 거 아니라며 다짜고짜 크게 화를 내셨거든요. 영문도 모르고 처음부터 욕을 먹던 제가 왜 이러시냐고 이유라도 말씀해달라니까 제가 형님더러 시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며 오버하지 말고 가까운 데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랬답니다. 형님이 어머님께 자기는 아버님 어머님 나이 드시기 전에 좀 더 좋은 곳에 모시고 가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거 드시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건데 제가 돈 아깝게 뭘 그러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듣고 있는데 어이가 없는 걸 넘어서 환장하겠더군요. 저는 어머님께 어떻게 된 일인지 형님과 나눈 대화를 들려드렸습니다. 한참을 듣고 계시던 어머님께서도 어느 정도 화가 누그러지신 듯 했고요. 하지만 대화가 통하니 다행이라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어머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정말 어이가 없대요. 어머님께선 큰애가 얼마나 효도를 하고 싶으면 그랬겠냐입니다.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가 보다며 잘 버는 저더러 이해를 하래요. 나이는 제가 많으니 어른으로서 나이 어린 형님을 잘 이해해 주라나요? 그러면서 저희 부부랑은 여행 간 셈 칠 테니 그냥 형님이 해달라는 대로 돈을 주랍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께 싫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물주도 아니고 형님 뒤에서 돈만 대고 그러는 거 싫다고요. 효도고 뭐고 자기 분수껏 하는 거지. 그리고 서운한 마음에 어머님도 그러시는 거 아니라고 처음으로 대들었네요. 최소한 잘잘못은 가려주시고 누구 하나 억울하지 않게 말씀하실 거 아니면 차라리 모른 척 하시지 그랬냐니까? 어머님이 대뜸 저더러 웃기답니다. 큰애 무시하는 것도 부족해서 이제 시애미까지 가르치려 드냐고 저 하나 때문에 집안 꼴이 엉망이라고 그러시대요. 급기야 저더러 이런 식으로 나올 거면 당신하고 영 끊찹니다. 며느리는 당신한테 잘하는 며느리 하나만 있으면 된다면서 저 같은 건 됐다나요. 그날 밤 퇴근한 남편에게 저는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담담하게 어머님과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어요. 남편은 설마 하면서도 꽤나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이런 소리나 듣자고 결혼한 거 아니라고 이 집에 미련 없다 했지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잡더라고요. 그동안 늘 중간에서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던 사람이라 솔직히 기대 같은 건 없었는데 자기가 봐도 어머님이 도를 지나치셨다면서 자기는 자기 가정을 지킬 거랍니다. 앞으로 시댁과 일절 교류 없이 살 것이니 자기를 믿고 이혼 소리는 하지 말아달라대요. 그 말을 하는 남편의 눈빛이 얼마나 절실하던지 믿어주기로 했지요. 그런데 한두 달쯤 지났을까요? 형님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하다가 안 받았더니 장문에 문자를 남겨뒀더라고요. 아주버님이 뭐 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사기를 당했다나 그러면서 돈 좀 빌려달랍니다. 금방 갚겠다고 도와달래요.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현관 앞에 형님이랑 어머님이 와 있더라고요. 집 안으로 들이긴 싫어서 집 앞 카페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때 그 돈 이야기를 또 하대요. 저는 할 말 없다고 했어요. 남편하고 따로 이야기해보던지 하시라고요. 그리고 커피값은 내주고 왔네요. 며칠 뒤 남편이 묻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만난 이야기를 하더니 안 도와드렸답니다. 솔직히 시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 아픈 것도 아니고 또 아주버님 일이라는 게 짜증나더래요. 자기도 언제까지 거기 수발 들어주며 살 수는 없다며 남편이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니 솔직히 안심이 되더라니까요.
앞으로도 남편이 잘 행동하리라 믿고 살아도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중학생 딸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가정주부입니다. 엊그제 옆집에 새로 이사를 왔는데 그 집 엄마랑 어쩌다 이런저런 수다를 떨게 되었거든요. 그러다 문득 작년에 있었던 일이 생각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러 왔네요. 남편과 저는 사내 커플로 만났어요. 남편의 대시로 만나기 시작해서 2년 정도 사귀었지요. 솔직히 당장 가진 건 없는 남자였지만 성실하고 무엇보다 능력 있는 사람이라서 그거 하나 바라보고 결혼까지 결심했네요. 결혼을 하고 1년 만에 아이를 가졌어요. 원래는 좀 더 자리를 잡고 아이를 가지려고 했는데 그게 계획대로 되질 않았네요. 당시만 해도 산후조리원이 제법 비쌌거든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이 사시는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는데 손자도 아니고 손녀라서 봐주기 싫다 하시대요. 그 일로 남편하고 어머님 사이가 아주 틀어졌어요.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은 시댁에 비하면 훨씬 먼 지역에 살고 계셨고 농사도 지으셨기에 염치불구하고 시어머니께 먼저 여쭤봤던 거거든요. 아무튼 어쩔 수 없이 친정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아이를 봐주셨어요. 남편이 감사하다고 당시에 100만 원 정도 챙겨드렸는데 그걸로 저희 둘 몸보신이나 하라며 한사코 거절하셨다네요. 지금이야 회사마다 출산과 육아를 위해 이런저런 복지가 잘 마련되어 있다지만 사실 제가 처음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하더라도 사정이 많이 달랐습니다. 복귀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도 장담할 수가 없었지요. 게다가 첫째라 그런지 커가는 한순간도 놓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 끝에 회사를 관두고 당분간 육아에 매달리기로 했어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가끔 돈이 아쉬울 때나 잘 나가는 동기들의 소식을 들을 때는 속이 상하기도 했네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인생에서 정말 잘한 선택 중 하나지만요.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고 나자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많더라고요. 기왕이면 좋은 것만 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시 직장을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8년의 공백을 뛰어넘고 복귀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어쩔 수 없이 지인들에게 제 스스로 구직 중이라는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대였다면 부끄러워서 그런 소리는 못하고 다녔을 텐데 이것도 엄마가 돼서인지 그런 생각은 안 들더라고요. 아무튼 그러다 한 여자 선배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선배도 애 낳고 키우느라 회사를 나왔다가 지금은 창업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저더러 같이 해볼 거냐 물어왔지요.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절할 이유가 없었기에 좋다 했네요. 그리고 지금이야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았지만 그때 진짜 선배랑 저 아줌마 둘이서 뭘 좀 해보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지금도 그때만 떠올리면 너무 고생을 해서 그런가 눈물부터 난다니까요. 이후로 남편도 남편대로 잘 풀리고 제 사업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딸은 딸대로 건강하게 잘 자라주니 뭐 크게 걱정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10년 만에 소위 강남에 입성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였습니다. 10년 가까운 세월을 아들 하나 못 낳았다며 저를 무시하고 제 딸을 거들떠도 안 보시던 어머님이 어찌나 아는 체를 하시던지요. 맹추인 줄 알았더니 언제 이렇게 돈을 모았냐? 그렇게 우리 뭐 하나 사주는 법이 없더니 너네만 이렇게 잘해놓고 살라 그랬냐? 집이 널찍하니 좋다. 앞으로 서울에 오면 이 집에서 있으면 되겠다. 평소에도 워낙 시부모님이 생각 없이 말하는 편이라 그때도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하시는구나 생각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 시부모님 특히 어머님께선 정말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꼬박꼬박 저희 집에 오기 시작하셨지요. 어디가 조금이라도 안 좋다 싶으면 무조건 강남 가야겠다고, 강남 병원 가야 된다고 아주 죽는 소리를 하시면서 오셨는데 오시면 일주일까지도 머물다 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일정은 조금도 신경 써주지 않으셨고요. 특히 제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주로 집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어차피 주된 거래처가 해외에 있었고
온라인으로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덕분에 딸에게도 소홀하지 않을 수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 제가 집에 있다고 해서 갑자기 오신 어머님의 수발을 3일이고 일주일이고 들 수 있다는 건 아니었네요. 하지만 어머님은 그런 제 사정은 전혀 개의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 번은 영상 미팅을 하고 있는데 막무가내로 방에 들어와서는 어디 좀 데려다 달라고 하신 적도 있고 제 계약서를 냄비 받침 대신 쓰시기도 하셨으니까요. 결국 이런 상황을 반년 가까이 겪고 더는 견딜 수가 없던 제가 남편에게 힘들다고 털어놓았어요. 병원 때문에 오시는 거면 당일날 일 보고 내려가시라고 하고 태워다 드리고 그러는 것도 더는 못하겠다고요. 솔직히 무슨 시골 깡촌에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부모님 지하철 잘 되어 있는 광역시에 사시거든요. 그런데 매번 강남질이 운운하시면서 저 운전시키신 것도 솔직히 알면서 속아드린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남편도 한숨을 한 번 쉬더니 저 편할 대로 하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봐도 어머님이 지나치셨다며 진작에 자기가 어떻게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대요. 하지만 얼마 후 여지없이 어머님은 머리가 아파서 내일 강남 올라간다며 밤늦은 시간에 통보하듯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저나 남편 둘 다 내일 시간이 안 되니 병원 조심히 왔다 가시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그러면 병원 날짜를 바꾼다 하시길래 안 되겠다 싶어서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병원만 왔다 가시는 거면 뭐 편하실 대로 하시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에서 며칠씩 있다 가시는 건 안 된다고 엄연히 제 사무실이기도 해서 더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그렇게 어머님과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 말이 어머님께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한참 재험담을 하시더래요. 지가 뭔데 내 아들 집 가지고 유세냐 뭐냐, 걔네 엄마도 못 오게 있냐 어쩌냐. 듣다 못한 남편이 장모님은 그렇게 자주 오시지도 못하시고 그리고 이 집은 우리 둘 집이지 자기 집이 아니라고 했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서 여우 같은 거한테 홀렸다며 아들도 못 낳는 게 뭐가 좋다고 데리고 사냐고 그러시더래요. 이 일로 10년에 걸쳐 서서히 회복되던 어머님과 남편의 관계가 다시 틀어졌고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몇 개월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뜬금없이 신우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신우는 남편보다 위로 3살이 많지만 저희보다 결혼은 늦게 했지요. 애도 저희보다 늦게 가져서 저희 딸보다 어린 아들을 하나 키우고 있었고요. 남편과 신우 사이는 좋을 것도 나쁠 것도 없었달까요? 일단 신우가 시집을 저 밑에 지방으로 갔던 터라 거리상 멀어서 명절에 시댁에서 보는 게 전부이기도 했고 남편이 신우 남편 그러니까 자기 매형을 꽤나 불편해했거든요. 저는 신우 남편이랑 이야기 나눌 일이 많이 없었으니까 잘은 모르겠는데 남편 말이 묘하게 사람을 깔아내리며 대화를 한다나요? 아무튼 남편이 싫다는데 제가 옆에서 가깝게 지내라고 할 일도 아니었고 그런 신우에게서 연락이 왔으니 반갑다기보다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놀랐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신우는 전에 없이 살살 제 눈치를 살피듯 잘 지냈냐, 어떻게 사냐, 자기는 사는 게 힘들다, 뭐 한마디로 괜히 아쉬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듣다 못한 제가 신우에게 혹시 할 이야기가 정확히 뭐냐고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신우가 본론을 꺼내더라고요. 혹시 당분간 시조카를 저희 집에서 봐주면 안 되겠냐고요. 생각지도 못한 신우의 말에 솔직히 당황하면서 동시에 어이가 없었지요. 갑자기 시조카를 왜 저희 집에 맡기려는 거냐니까 애가 학교에서 공부를 잘못한다며 강남 쪽으로 보내면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시조카를 저희 집에 맡기면 일단 자기도 직장 다니면서 돈도 벌 수 있고 그러면 자기도 저희 부부처럼 강남으로 올 수 있을지 누가 아냐고요. 솔직히 말도 안 되는 핑계다 싶었고 시조카를 맡아주는 건 엄두도 안 났지요. 하지만 저는 일단 남편하고 상의해보겠다 했어요. 당장이라도 안 된다고 말하려고 했고 머리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또 오죽하면 엄마가 자식을 떼어놓을 생각을 했을까. 신우도 엄마니까 좋은 환경에서 애를 키우고 싶어 저런 소리를 하겠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 또 매정하게 안 된다고 딱 자르기가 그렇더라고요. 일단 남편이랑 이야기나 해보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남편의 반응은 제 예상 그대로였어요.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며 어떻게 남의 집 애를 키우냐고요. 그리고 솔직히 남편까지 싫다는데 제가 설득을 하고 뭐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튿날 신우에게 안 될 것 같다고 알렸네요. 저희도 맞벌이다 보니 딸 하나 챙기는 것도 힘에 부칠 때가 있다고 시조카까지는 어려울 것 같다고요. 저는 이렇게 대화가 잘 마무리된 줄 알았습니다. 신우도 잘 알아들은 듯 했고요. 물론 서운했는지 이후로 한 일주일 동안은 다시 예전처럼 연락도 없고, 물론 저야 오히려 마음이 편했지만요. 그런데 정말 딱 일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어요. 누가 저희 지폐를 눌러서 내다보니 웬 꼬마가, 그러니까 시조카였지요. 시조카랑 어머님이 같이 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어 문을 여니 어머님께서 시조카를 앞세워 다짜고짜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당황해서 제가 신우에게 전화를 거니 신우가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받대요.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애 보면서 일하는 거 힘들다고 하지 않았냐고, 그래서 어머님이랑 같이 보냈답니다. 어머님이 저희 집에 계시면서 애들을 봐주실 거라나요? 저도 제가 왜 이걸 먼저 물어봤는지 확실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럼 아버님은 어떡하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거기 계시면서 집을 파신다고 했답니다. 집 팔고 신혼의 집으로 가신다 했다나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아버님을 챙길 테니 저는 어머님하고 자기 아들 좀 잘 챙겨달랍니다. 어머님이 시조카를 데리고 막 저희 딸의 방으로 가시길래 제가 어딜 가시냐, 일단 거실에 계시라 했습니다. 어머님께선 당신이 생각해봤는데 저쪽 작은 옷방을 저희 딸이 쓰고 당신과 시조카 둘이서 저희 딸의 방을 쓰면 딱 좋을 것 같답니다. 여자애가 뭐 큰 방이 필요하냐면서요. 저는 남편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고 남편이 얼마 지나지 않아 조기 퇴근을 하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님께 이게 무슨 경우냐고 물으니 당신은 신우랑 저랑 대화가 다 된 줄 아셨다나요? 그리고 안 되었어도 기왕 왔으니 이렇게 짐도 다 챙겨왔으니 한번 살아보자입니다. 살아보고 정 안 되겠으면 그때 내려가신다나요? 남편이 바로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우도 찔리는 건 있는지 더는 안 받더라고요. 남편은 안 된다고, 어머님도 시조카도 같이 못 지낸다고 딱 선을 그었습니다. 그러더니 애 앞에서 못 보일 꼴 보이지 말자며 차에 타라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사람을 내쫓는 경우가 어딨냐며 저희더러 이기적이다, 내가 너를 그렇게 가르쳤냐, 잔소리 레파토리를 쏟아내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전혀 굴하지 않고 시조카부터 차에 태우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결국 견디지 못하고 남편 차에 타셨고요. 그 길로 남편은 시댁으로 내달린 눈치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어머님이랑 시조카를 같이 내려줬답니다. 어머님께서 시조카도 신혼에 데려다 주라고 그러셔서 알아서 하시라 그랬다네요. 어차피 처음부터 저희 집에도 애 봐주러 오셨다 하지 않았냐면서. 이후로 신우에게 몇 차례 전화가 걸려왔어요. 문자도 왔는데 한마디로 어떻게 자기 핏줄한테 그렇게 야박하게 구냐면서 남편 말이 신우고 뭐고 다 차단했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전 나서고 싶은 생각은 없었기에 남편 뜻에 그대로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시부모님과도 신우하고도 연락하지 않고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솔직히 어머님께서 합가를 원하셨던 걸까?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해보곤 하는데 이해가 되질 않더라고요. 합가를 욕심내시기엔 남편과의 관계가 애틋한 것도 아니셨고 그렇다고 저희 딸을 예뻐하신 것도 아니면서 주변 분들에게 단순히 자랑해 하고 싶으셨던 건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긴 하는데 솔직히 신경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중간에서 대처를 잘해. 안녕하세요. 2년 전에 있었던 사연을 들고 찾아온 건 어제 우연히 전 남편을 길에서 마주쳤기 때문이에요. 얼굴이 참 딱하게 되었더라고요. 남편과는 지인을 통해 만났습니다. 남편은 자영업자였고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지요. 1년간 연애했고 별탈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당시만 하더라도 남편하고 사이는 좋았어요. 그러다 사이가 틀어진 건 친정어머니가 사고를 당하시면서입니다. 자기 부모 안 불쌍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저희 어머니 정말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 몇 년 전 마지막이라고 시작하신 식당이 그런대로 대박이 나서 이제 숨 좀 쉬고 살겠다며 기뻐하셨지요. 딸도 시집 보냈겠다.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겠다. 이제 아무 걱정이 없으시다면서요. 그런 어머니께 여행이라도 다니시는 건 어떻겠냐고 권한 건 바로 저였습니다. 어머니의 연세가 70이 넘은 상황이었기에 직접 운전을 하시는 것보다는 관광버스로 여행을 다니시는 게 좋겠다고 한 것도 저였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탄 관광버스가 전복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이 모든 게 제 잘못인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대요. 사람들은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계신 게 어디냐며 저를 위로했지만 어머니는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뇌에 큰 충격을 받아서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진행 속도는 제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빠르더군요. 딸인 저를 제외하곤 그 누구 하나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셨으니까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가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웠고 저는 남편과 상의 끝에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야겠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흔쾌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이해해줄 거라 믿었던 남편이 보인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오고 싶다 하니 생각하는 척도 하지 않고 단칼에 싫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황한 제가 뭐가 왜 싫은 거냐고 이유를 말해달라 했습니다. 내가 당신 불편하지 않게 최대한 조심하겠다 하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불편할 것 같답니다. 저는 다시 한번 뭐가 그렇게 불편할 것 같냐고 물었고 남편 입에서 나온 말은 충격적이었어요. 우리가 아직 신혼부부인데 장모님이 와 계시면 아이는 언제 만드냐입니다. 황당해서 제가 지금 어머니가 저 상황인데 애를 만들자는 게 무슨 소리냐고 나더러 지금 임신이라도 하라는 거냐니까 꼭 애는 안 갖더라도 부부 생활은 해야 하는 거 아니냐입니다. 결혼 전부터 그런 쪽으로 왕성한 사람인 건 알았지만 그래도 할 때 말 때를 분간 못하는 천치인 줄은 전혀 몰랐기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남편에게 그런 건 나중에 해도 되지 않냐. 지금 나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하다 하니까 그러면 아예 부부관계를 안 하겠다는 거냐며 저더러 아내로서 직무유기랍니다. 제가 어이가 없어서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니 자기가 뭐 틀린 말이라도 했냐며 오히려 어깃장을 놓는데 솔직히 순간 저게 짐승인가 싶더라니까요. 이튿날 제가 남편에게 생각해봤냐고 물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남편도 나름대로 반성하고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하지만 남편은 어제 자기가 한 말은 어디로 들었냐며 싫답니다. 절대로 안 된대요. 장모님 때문에 제가 벌써부터 자기한테 소홀해진 것 같다나요?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당신이 걔냐, 발정이라도 난 거냐, 그게 그렇게 하고 싶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그러자 원래 남자는 다 그렇다나요? 그리고 이 일은 금세 어머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더라고요. 가뜩이나 심란해 죽겠는데 전화를 걸어오신 어머님이 대뜸한다는 소리가 요새 요양원이 그렇게 잘 돼 있다면서 저더러 걱정할 거 하나 없다 하시대요. 괜히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이라며 제가 어머니를 돌보는 것보다 요양원에 맡기는 편이 훨씬 나을 거라고 거기 있는 선생님들이 훨씬 훌륭하다고요. 듣다 못한 제가 그러면 어머님이 나중에 아프셔도 요양원으로 모실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황하신 목소리로 그건 또 그때 상황 봐서 정해야 하지 않겠냐고 그러셨어요. 제가 지금은 무슨 상황인데 저희 어머니를 자꾸 요양원에 모시라 하시는 거냐니까. 아니, 네 남편이 불편하다는데 뭐가 그렇게 말이 많냐고요. 그러면서 하신다는 소리가 집에 아픈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재수도 없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이제 저는 친정어머니 딸이 아니라 시어머니의 며느리고 남편의 아내랍니다. 최 씨 집안으로 시집을 왔으니 최 씨 집안 사람을 먼저 챙겨야 한다나요? 그리고 당신도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빨리 손주를 안고 싶다고. 솔직히 남편이나 시어머니나 둘 다 똑같구나 싶어서 상대하기도 싫더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저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친정어머니를 저희 집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요양원으로 모시고 왔어요. 진작에 이쪽으로 모시지 않았던 건 자꾸 장소를 옮기는 게 환자인 친정어머니한테 무리가 될 수 있다고 들었고 곧 저희 집에서 모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도 집 근처로 모시고 오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이후로 저는 퇴근 후 매일같이 요양원에 들려 1시간씩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어요. 남편은 제가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한다는 둥, 바람난 여편네랑 다를 게 없다는 둥 온갖 폭언을 일삼았지만 걔가 짖는구나 하고 무시해버렸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막말을 퍼붓는 남편이 믿고 야속하고 그랬는데 그것도 나중엔 뒤꿈치에 굳은 살처럼 익숙해졌는지 별 생각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또 저러는구나, 또 떠드는구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게 되더라니까요. 한편 병간호라는 게 사실 마음만으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의 요양원 생활이 시작되고 처음 1년은 제가 개인적으로 비상금 용도로 모아놓은 돈으로 충당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요양원 생활이 길어지니까 슬슬 쪼들리기 시작했지요. 더는 방법이 없다 싶어서 고민하던 중 어머니의 재산을 처분해서 충당하면 어떻겠냐는 누군가의 조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알아보니 그것도 사정이 여의치가 않더라고요. 일단은 성년후견인이 되어야 했고 짧아도 6개월은 걸린다는 전문가의 말에 한숨부터 나오대요. 왜 진작에 알아보지 않았냐는 전문가의 질문에 제 자신이 한심하고 갑갑하고 결국 저는 정말 내키지는 않았지만 성년후견인 지정까지만 버티자는 심정으로 남편에게 500만 원을 빌려달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조금의 고민도 없이 없다는 한마디로 제 부탁을 묵살해버리더라고요. 제가 그러지 말고 빌려달라고 후견인 지정만 되면 바로 돌려주겠다 하니 그러다 지정이 안 되면 어쩌냐며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부부관계도 안 하는데 우리가 부부가 맞냐입니다. 자기가 마누라가 있긴 한 거냐며 이건 뭐 총각대만도 못하다나요? 저더러 뻔뻔하다며 자기한테 돈 맡겨놨냐고 빈정거리대요. 이런 말까지 들으니 저도 이러면서까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게 맞나 싶더라고요. 치사하고 더럽고 수치스럽고 결국 그날 밤 남편에게 이혼하자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를 바라보더니 이것 보라고 돈이 급한 게 아닌가 보다며 저더러 서류를 준비해 오래요. 이혼해주겠다고요. 하지만 바로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들이밀지는 못했어요. 물론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이혼을 진행하고 싶었지만 성년후견인인지 뭔지 그것도 진행을 시작한 상황이었고 그 와중에 어머니의 건강은 급격히 나빠지고 있었으니 정신이 정말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것부터 하나씩 해결하자는 마음으로 이혼을 잠시 미루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께서 폐렴 증세를 보이시더니 그대로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치매에 걸려도 10년이고 20년이고 산다던데 왜 친정어머니는 그 몇 년도 버티지 못하시고 서둘러 떠나신 건지 하염없이 며칠을 눈물로 보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회사고 뭐고 관두고 하루라도 더 어머니랑 시간을 보낼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남편이 뭐라고 난리를 치건 어쩌건 무조건 집으로 모시고 올 걸. 죄책감에 밥 한 술 넘기기가 어려웠어요. 어머니의 장례를 치르는데 남편이 상주 노릇을 하겠다길래 됐다 했습니다. 어차피 이혼 이야기까지 오가는 마당의 상주는 무슨 장례에도 오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도 어쩐 일로 장례식에 와서 꾸역꾸역 자리는 지키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 검은 속내를 알아채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보내드리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뜬금없이 상냥한 목소리로 많이 힘드냐고 묻더라고요. 상대도 해주기 싫어서 한번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제 눈치만 살금살금 살피던 남편이 이제 슬슬 이것저것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요. 저는 이혼 이야기인 줄 알고 걱정 말라고 곧 서류 가지고 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게 무슨 소리냐며 일단은 장모님이 남기신 재산 같은 것부터 알아보랍니다. 자기가 같이 알아봐 주겠다면서 그런 건 여자 혼자 하는 게 아니라나요?
순간 등골에 소름이 쫙 끼치는 게 제가 개수작 부리지 말고 이혼할 준비나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우리 다툼의 원인이 장모님이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 장모님이 떠나셨으니 우리가 다툴 일도 없을 거라며 이혼은 하지 말자더군요. 미친 쌍욕이 절로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친정어머니랑 관계없이 너 같은 인간이랑 살맛대고 못 산다고 했어요. 보기만 해도 소름이 끼친다고요. 그러자 자기가 순순히 이혼을 안 해주면 어쩔 거냐입니다. 그래서 저도 무서울 거 없다고 소송하자고 맞불을 놨지요. 또다시 남편이란 자식이 실실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소송하면 장모님 재산 자기랑 나눠야 되는데 저더러 괜찮겠냐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알아보려면 똑바로 알아보라고 했어요. 상속재산은 너랑 안 나눠도 된다고 멍청한 건 답도 없다고 사부치면서요. 하지만 남편은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제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지 되도 않는 아침상을 차리질 않나? 청소를 해놓지 않나? 하나같이 멍청한 짓거리만 골라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 2주 정도 지났나 저도 더는 남편이랑 눈치 싸움 하기도 싫었고 슬슬 변호사 알아보고 소송으로 가야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남편에게 사고가 났네요. 가게 주방에서 가스가 터져서 얼굴에 불이 붙었다나요. 병원에서 이야기하기를 얼굴 전면부 화상이 너무 심해서 허벅지에서 살을 갖다 이식을 해야 된다더군요. 그런데 이식만 해서는 보기가 흉할 거라 이후로 성형을 여러 번 해야 한답니다. 문제는 돈이더라고요. 이게 미용 목적으로 분류가 돼서 보험에서 보상을 안 해준다고요. 의식을 찾은 남편에게 저는 덤덤하게 병원에서 해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다행이랍니다. 뭔 소린가 하니 제가 재산을 상속받아서 자기 수술비를 내줄 거 아니냐고요. 어이가 없어서 남편이 저한테 했던 말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나한테 돈 맡겨놨냐고요. 사위로서 할 도리도 똑바로 안 한 주제에 어디 죽은 장모 돈을 탐내냐고 미친 엑스라고 퍼부어줬네요. 저는 이후로 변호사를 고용했고 이혼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어머님을 비롯한 시댁 쪽 사람들이 저더러 아픈 사람을 상대로 너무 한다고 했지만 제가 못하러 그런 걸 신경 쓰나요? 그리고 소송 끝에 제가 이겨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쪽에서는 제가 아픈 남편을 내버린다는 식으로 나왔지만 그 전에 남편이 먼저 아픈 장모를 모른 척하고 잠자리로 아내인 저를 협박한 게 더 크게 작용한 모양이더라고요. 지금이야 혼자인 생활에 익숙해졌지만 사실 당시에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하고 혼자 감당하기에 쉽지 않았던 게 사실이에요. 그래도 지금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중입니다. 저는 얼마 전 좀 더 나은 조건으로 이직에도 성공했고요. 2년 전에 과감하게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작은 인터넷 판매 대행업체를 차려서 사업을 시작했어요. 당장 시작하자마자부터 큰 돈 벌겠다는 생각 안 하고 차근차근 준비해가며 시작했는데 운때가 잘 맞은 건지 돈이 조금씩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계속해서 필요한 여유 자금을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제 통장에 저금해 놓은 돈이 4천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자랑하려는 건 아니지만 2년 만에 사업이 궤도에 오르고 조금 여유가 있는 건 순전히 저희 부모님 덕분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일 구워 놓으신 게 많아서 다른 집들보다 여유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멀쩡히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제가 하고 싶은 사업을 시작할 수 있던 것도 저희 부모님께서 지원해 주신 부분이 큽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무조건 제가 잘해서 좋은 결과를 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부모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결혼할 때가 되면 다른 건 몰라도 집은 사주시겠다고 농담처럼 이야기를 하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사귀고 있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하면서 진짜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한번 남자친구와 상의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는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 연상으로 동종업계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업 시작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때 저를 많이 도와줬고
제 사업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모아놓은 돈은 6천만 원이었어요. 저와의 나이차라든지 여러 가지를 보면 저에 비해서 모아놓은 돈이 상대적으로 적어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업 시작 당시에 자본적으로는 부모님 도움을 받았던 게 크다 보니 이쪽 업계에서 경력이나 실력만 따지고 본다면 소자본으로 시작해서 저 정도 자리를 일궈낸 남자친구가 부모님 도움으로 편하게 시작한 저랑 비교했을 때 아무리 제가 2년 만에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를 인정해 줄 수밖에 없었어요. 남자친구와 결혼 이야기가 오가기 시작했을 때 서로 모아놓은 돈 합쳐봤자 1억인데 1억으로 요즘 어디에 집을 구하겠어요. 남자친구가 다른 건 몰라도 결혼하면서 예단 예물만큼은 꼭 해드려야 한다는 입장이라 안 그래도 돈이 모자란 상황이었는데 한푼이 아쉬운 상황이었지요.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시겠다는 말은 옛날부터 저에게 쭉 하기는 하셨지만 사업할 때 도움받은 것도 크고 엄밀히 말하면 아직도 자본금의 일부는 제가 부모님한테 빌린 돈이나 마찬가지다 보니 결혼할 때 최대한 손을 안 벌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런 상황에 집을 해주신다는 제안이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얻어주신다는 집은 저희 부모님 집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로 지은 지는 조금 오래되었지만 재개발여지가 있는 곳에 있는 시세는 9억 정도 하는 34평 아파트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좋은 조건이라 많이 놀랐어요. 부모님도 사업을 해서 돈을 버셨다 보니 고충을 잘 알고 계셨어요. 인터넷 판매라지만 장사라는 게 다 그렇잖아요. 직장인처럼 안정적으로 같은 돈이 매달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이야 저나 남자친구 둘 다 여윳돈을 모을 정도로 각자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있는 상황이라고 해도 어떤 달에는 순수익이 1,000만 원씩 넘을 때도 있지만 매달 그런 게 아니고 신제품이라고 기대하고 팔기 시작했는데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나서 전달, 전전달 수입에서 끌어와야 하는 경우도 허다했거든요. 장사하면서 매달 흑자를 내는 게 말처럼 쉬운 거 아니라고 하시고 괜히 신혼 때부터 대출 끼고 집을 구했다가는 대출금도 못 내서 빚지는 경우도 생길 거라고. 그리고 아무리 요즘 집값이 폭락한다고 하지만 그 아파트가 재개발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 주변에도 지하철 노선이 개통된다든지 여러 가지 호재가 많아서 돈 버는 데는 부동산만 한 게 없을 거라고 그냥 받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집 해주신다기에 작은 평수 아파트나 서울 근교의 접근성 좋은 곳으로 집을 얻어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한 것 이상으로 큰 걸 해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남자친구 반응이 예상보다 시큰둥했습니다. 이유가 무언가 하니 남자친구도 나름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남자가 원래 더 많이 해오는 게 일반적인 것 아니냐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곰곰이 남자친구 하는 말을 들어보니 자기가 기우는 결혼을 한다고 받아들여 부담스럽다는 느낌이 아니었어요. 제가 9억 집을 해오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솔직히 예단 예물 이야기는 더 꺼낼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희가 모은 돈으로 차도 한 대 뽑고 재개발이 언제 될지도 모르니 일단 리모델링도 새로 싹 하고 남은 돈으로 가정가구 같은 걸 할 계획이었는데 남자친구는 계속 예단 예물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고 9억짜리 집을 해가는데 예단이며 예물이 뭐가 필요하냐고 제가 남자친구에게 되물었어요. 예단 예물을 해야 한다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솔직히 좀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 이유랍시고 한다는 말이 집이 공동명의도 아닌데 자기 부모님께 예단 예물도 없이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얹혀 사는 느낌을 받을 거고 주변에서는 자기가 팔려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냐는 거예요. 좋은 소식 전해주러 만난 자리인데 말도 안 되는 어깃장을 부리고 있으니 좋은 이야기 하는데도 언성이 저절로 높아지더라고요. 말 한 번 잘했다고 보통은 결혼할 때 남자가 원래 더 많이 해오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하지 않았냐. 그러면 오빠 쪽에서 집을 해왔으면 내가 팔려가는 결혼이라는 소린데 집 해왔으면 예단 예물 안 해도 되는 거였냐 따졌습니다. 그러니 그건 또 아니랍니다. 남자가 집 해올 때는 경우가 다르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이러나 저러나 제가 예물을 해와야 한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나중 가서는 그냥 집이고 뭐고 지원받을 필요 없으니까 원래 하기로 했던 대로 우리 모은 돈만 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예단 예물 해달라고 했던 거 금액으로 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는데 우리가 모아놓은 1억에서 그 돈 빼고 나면 서울에 어디 발붙이고 지낼 곳이나 구할 수 있냐고 따지니 친정에 팔려가듯 결혼한 집들 보면 가장인 남자의 위험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돼서 잘된 집을 본 적이 없다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고요. 그놈의 자존심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한바탕 싸우고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 표정이 안 좋으니 저희 부모님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시길래 남자친구랑 다툰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가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냐 물으니 따로 대답은 안 해주시고 남자친구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한 이유에 대해서 물어오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하시니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사업 시작할 때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어려웠는데 그때 크게 도움받았던 것도 있고 아무래도 연애한 지도 오래되었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한 것 같기도 하고 남자친구와 헤어진다고 해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것 같지도 않다 등등. 평소에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잠시 생각하시는 듯 하더니 제 생각은 알겠다고 하시고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면 남자친구에게 몇 가지 조건을 제시해보라 하셨어요. 며칠 뒤에 남자친구를 만나서 저희 부모님이 내건 조건에 대해서 말해줬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 부모님은 저희가 모은 돈을 가지고 차도 한 대 뽑고 가정가구며 리모델링까지 제가 애초에 생각했던 대로 진행하면 좋겠다고 하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신 남자친구가 말한 예단 예물은 저희 부모님께서 따로 해주시겠다고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지요. 그리고 나머지 조건에 대해서도 말해줬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친구가 예단 예물에 집착하는 모습이 저희 부모님이 보기에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예비사돈과 남자친구가 체면에 너무 집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옛날 사고방식으로 우리 딸, 그러니까 제가 앞으로 시집살이를 하게 되는 건 원치 않으신다는 말이셨죠. 앞으로 결혼 후에는 시댁과 친정, 양가에는 뭐든지 똑같이 하자는 게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시댁에 한번 방문하게 되면 다음에는 친정에 방문하고 반대로 친정에 뭐가 하나 있으면 시댁에도 똑같이 하자는 말이었어요. 거기에 부가적으로 나중일이지만 양가 부모님 봉양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마찰이 일절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습니다. 부모님 부양하는 문제는 둘째치더라도 시댁 한번 가면 친정 한번 가고 그러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솔직히 조건으로 내걸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남자친구는 두 번째 조건을 듣더니 생각에 잠기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에 무조건 그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양가에 공평하게 하도록 하겠다며 선심 쓰듯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지막 조건은 신혼집 명의 문제였습니다. 집은 일단 제 명의로 구하게 될 거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자친구가 움찔하더라고요. 뭐라 말을 꺼내려는 것 같길래 내 말 아직 안 끝났다고 끝까지 들으라고 하고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말을 전해줬습니다. 신혼집 안 받고 모은 돈으로 시작해도 된다고 했었으니 어차피 당장 1억도 안 되는 돈으로 서울에서 빌라 전세 들어가기도 힘들 테고 대출을 받던 월세를 살던 매달 고정적인 지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저희 부모님께 월세를 낸다는 생각으로 결혼 후 향후 5년간 80만 원씩 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5년이 지나서 집 명의는 공동명의로 바꿔주겠다 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친구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부부재산은 공동재산이나 마찬가지인데 저희 부모님은 돈도 많으시면서 우리가 벌어봐야 얼마나 번다고 그 돈을 받아가려 하시는 거냐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불만 가득한 남자친구한테 내가 볼 때는 딱히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뭐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자친구는 집 해주는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규칙을 정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고 합니다. 자기가 팔려오는 기분이 들어서 싫다고 한 건데 저희 부모님이 해결책이라고 제시한 게 결혼이 아니라 계약이나 마찬가지지 아니냐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예비사위 상대로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냐면서 결혼이 아니라 대릴사위로 들어와서 월세 내고 살라는 거랑 뭐가 다르냐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차라리 집을 해주실 돈으로 제 사업이랑 자기 사업을 합치고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자고 하더군요. 10억 자본금의 자기 능력이면 장사해서 부자 되는 거 순식간이라고. 그러면 그때 돼서 신축 아파트로 공동명의 집도 사고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차피 요즘 집값도 내려가는 추세인데 집 해주는 거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나오실 바에 차라리 더 좋은 곳에 투자한다고 생각하시면 저희 부모님 입장에서도 그게 더 이득 아니겠냐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저희 부모님께서 저한테 남자친구와 왜 결혼을 결심하게 된 건지 물어보신 이유, 그리고 남자친구가 비단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닌 것 같다고 하신 진짜 이유가 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월세 형식으로 내라는 80만 원, 당장 액수만 보면 큰 돈처럼 보이지만 5년 해봐야 5천만 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따지고 보면 9억 아파트를 지금 모아놓은 돈 6천에 5년 동안 보낼 돈 5천 해봐야 1억 조금 넘는 돈으로 공동명의를 해주겠다는 조건이에요. 남자친구 입장에서는 아쉬울 거 하나 없는 조건입니다. 심지어 지금 모인 돈은 다른 데 쓰는 것도 아니고 리모델링 하는데 들어갈 돈이고요. 만에 하나 남자친구 말처럼 아파트가 재개발이 안 되고 집값이 지금보다 더 내려간다 하더라도 손해볼 거 하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설마 한 달에 80만 원이 아쉬워서 남자친구한테 손 벌리려고 하시는 거겠어요? 얼마나 착실히 사는지, 가장으로서의 위험이나 체면 운운하기 전에 얼마나 책임감이 있는 사람인지 그 모습을 보고 싶어서 내건 조건이지요. 아마 5년 뒤에 그 5천만 원 채워서 다 드렸을 때 모르면 몰라도 몇 배로 불려서 돌려주시진 않겠지만 저희를 위해 쓰실 돈이라는 건 안 봐도 뻔한 사실이었어요. 애초에 집을 해온다는데 예물 예단을 포기 못하고 자기 자존심 운운하는 순간부터 저희 부모님은 제 남자친구가 결혼 상대로 좋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신하셨고 저한테 강압적으로 남자친구랑 헤어지란 말을 하실 수도 있었지만 제 남자친구가 똥인지 된장인지 제 스스로 판단하시길 바라셨기에 결혼을 반대하신 게 아니라 최대한 남자친구의 본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였지요. 남자친구가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네 하는 헛소리는 제 귀에는 더 이상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말도 안 되는 허황된 말만 늘어놓고 있는 남자친구한테 더 말할 필요 없다고 말하고 그냥 결혼도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어요. 그리고 더 시간 낭비할 이유도 없는 것 같으니 우리 만나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반응을 예상 못한 건지 제가 저만치 갈 때까지 자리에 굳어가지고 가만히 있더군요. 나중에 전화로 한다는 말이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면서 저희 부모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결혼하자고 말하는데 이제는 그 말이 제 귀에는 지가 저랑 결혼해줄게 하는 말처럼 들렸어요.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한 말이 아직도 이해가 안 가냐고. 지금 전화 받아준 것도 여태까지 정을 생각해서 받아준 거고 2번 다시 연락도 하지 말라 그러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저희 집 앞까지 찾아오고 밤만 되면 미안하다고 연락하고 그러길래 전화번호는 차단해버리고 한 번만 더 집까지 찾아오면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하니 그제서야 겁을 먹었는지 그 뒤부턴 코빼기도 비치지 않더라고요. 어른 말만 들어도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옛말, 저는 그동안 솔직히 고리타분한 옛날 방식 강요하는 것 같은 나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그 말이 맞는 말이라는 걸 실감했어요. 나중에서야 나눈 이야기지만 부모님은 애초에 제가 남자친구랑 처음 다투었던 그날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지만 이야기만 듣고도 남자친구의 사람 됨됨이를 한눈에 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부모님께서 제안했던 조건이 생각해보면 부당한 것 하나 없이 당연한 것들에 오히려 남자친구한테 득이 되는 게 더 많았던 이유도 남자친구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굴러들어온 복을발로 차버릴 만한 사람이라는 걸 대번에 눈치채셨다고 합니다. 제 결혼 상대로 내키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들고 나서 반대하셔가지고 결혼을 파토내는 것보다 남자친구의 숨겨진 이면을 제가 스스로 눈치채도록 해주고 싶으셨다고 하셨어요. 만약에 제가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결혼했으면 어쩔 뻔했냐고 물어보니 부모님께서는 저를 오냐오냐 키우긴 했지만 그 정도도 모르는 모질이로 키운 적은 없다고 하시며 제가 좋은 선택 내릴 걸 알고 있으셨다고 하네요. 진짜 만약에 제가 혹시나 눈치채지 못하고 결혼하려고 들면 그때 가서는 결혼 못하게 했을 거라고 농담처럼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늘 붙어 다니다가 혼자가 되니 어색한 부분이 있어요. 일하면서도 남자친구 도움을 알게 모르게 받았다 보니 그런 느낌이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후회가 되지는 않네요. 저도 앞으로 스스로 제 앞가림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사람 보는 눈을 좀 더 키워서 부모님 걱정은 이제 연애하는 동안 관심도 가지지 않았고 물어보지도 않았던 저희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남자친구의 청혼을 승낙하고 난 뒤에야 상견례 날짜 잡기 직전에 남자친구 부모님께 인사드리기로 했는데 그때서야 남자친구가 자기가 사실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남자친구가 편모스라에서 자랐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남자친구는 약간 철부지 같은 이미지가 더 컸거든요. 남자친구 밑으로 여동생이 한 명 있으니 집안에서는 제일 큰 남자잖아요. 제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집안의 유일한 남자인데 믿음직스럽거나 어른스러운 모습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 선입견 때문에 남자친구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겠다고 생각한 제가 다 부끄럽기는 했습니다. 왜 미리 말해주지 않았냐고 물어보기도 그렇더라고요. 왠지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제가 색안경을 쓰고 보고 있다는 느낌을 줄까 봐서요. 다행스럽게 남자친구는 말 안 해도 될 일 같아서 먼저 말 안 한 거라고 대충 웃으며 넘겼습니다. 여하튼 결혼 허락 때문에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먼저 소개시키게 되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철부지 같기는 하지만 그 특유의 능글스러움으로 저희 부모님부터 저희 오빠까지 다 휘어잡더라고요. 결혼 허락을 받은 그날의 분위기도 참 좋았고 제 가족들도 다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라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남자친구가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편부모 가정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는 어른들이 많다고 들었고 저희 부모님도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가 노심초사했었는데 남자친구를 있는 그대로 봐주시니 다행이다 싶고 괜히 뿌듯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사실 요리에는 솜씨가 영 없으신 편이에요. 평생 어머니가 한 반찬보다 반찬 가게에서 주문한 반찬이나 할머니가 해다 주신 반찬 위주로만 먹었고요. 어머니께서도 옛날부터 집에 돈이라도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냐고 밥은 밥솥이 해주니까 괜찮지만 돈 없었으면 맛없는 밥 먹으면서 자랐을 거라고 농담처럼 이야기하시고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인사하러 온 남자친구가 그걸 보고 문화 충격을 받은 듯 엄청 놀라더라고요. 자기들은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 먹어본 적 한 번도 없다고 하면서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전부 다 선수 음식을 해줬다 말하더군요. 어머니가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 여동생 공부시키고 먹여 살리면서도 꼭 반찬은 조미료 같은 건 넣지 않고 손수 차려주셨다고 하더라고요. 홀어머니 몸으로 돈 벌어서 자식들 키우는 것도 힘들 텐데 퇴근하고 와서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해주셨다니 속으로 엄청 대단하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어머니는 요리를 전혀 못하시기 때문에 그날 남자친구 소개시키면서 식사는 주변에 있는 데서 배달음식만 잔뜩 시켜서 상을 차려냈어요. 저희 어머니도 남자친구한테 솔직하게 당신이 손재주가 없어서 배달로 시켰는데 문제 없겠냐고 물어보셨고 남자친구도 능글맞게 잘 받아쳐주면서 그날 분위기는 둘도 없을 정도로 좋았습니다.
한참 즐거운 자리가 끝나고 어머니도 아버지도 술에 알딸딸이 취하셨어요. 살짝 약주를 하셨거든요. 정리할 때가 돼서 부모님께는 저희가 정리할 테니 들어가 쉬시라고 하고 저희 오빠와 남자친구, 저 이렇게 셋이서 뒷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뒷정리하면서도 남자친구는 저희 오빠한테 벌써부터 매형 부르면서 특유의 친화력을 보여줬고 저희 오빠도 남자친구를 마음에 들어라 했지요. 처음 소개시킨 이후로는 둘이서도 몇 번 만나서 술도 같이 마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어렵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제 가족들한테도 허물없이 잘 대해주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이대로 결혼해서 같이 지내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어요. 그 후에 제가 남자친구 어머니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따로 만나보지는 못했네요. 남자친구의 어머니 또한 제가 생각한 대로 좋은 분이신 것 같더라고요. 남자친구 아버지 돌아가시고부터는 여자 혼자 몸으로 가족들 먹여 살리고 자식들 뒷바라지에 대학 공부까지 다 시켰으니 정말 대단하신 분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도 독해 보이지도 않았고 여유롭고 너그러워 보이는 인상이 참 감명 깊었습니다. 아무튼 양가의 소개도 별 문제 없이 마쳤고 곧 이어서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상견례 또한 별 문제 없이 지나갔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학교 문제로 인해 상견례 자리에도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저희 오빠까지 해서 저희 쪽에서는 4사람이 나왔는데 남자친구 쪽에는 달랑 남자친구 어머님하고 남자친구 둘뿐이었으니 남자친구가 상견례 날에 그랬던 부분이 서운했나 봐요. 하지만 그건 제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었으니 뭐라 딱히 해줄 말은 아니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갑자기 잡아서 한 것도 아니고 미리 이야기가 되었던 날짜였는데 솔직히 남자친구 여동생이 학교 핑계로 안 나왔던 거잖아요? 차라리 동생이 안 나오기로 했다. 저한테 미리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고 우리 가족 4명 있는데 자기들은 2명뿐이라 조금 그렇다는 말이라도 미리 해줬다면 제가 오빠한테 상견례 날에는 빼고 봐야겠다고 미리 양해를 구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이해 못 해줄 저희 오빠도 아니었고요. 동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르는 상황에 그걸 서운하다고 제게 말한다고 한들 제가 남자친구한테 가족이 많아서 미안하다고 사과할 수 없는 노릇 아니겠어요? 그래서 딱히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이 짧았다는 말도 하지 않았고 그랬구나 하고 넘기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 마음 편하라고 대충 사과해주기엔 제가 눈치 없다고 말하는 것 같고 저희 가족들이 염치가 없다고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화목한 우리 가족들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고 하더라고요. 당장 자기 여동생도 상견례가 그렇게 큰 행사는 아니지만 가족이면 참석해 줄 만한 일인데 나와주지도 않았다고요. 제가 저희 부모님 보리차 같은 거 하나씩 챙길 때 우리 엄마는 챙겨주는 사람 하나 없어서 쓸쓸해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가다가도 안 가더라고요. 당장 지가 손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이 없는 것도 아닌데 자기 부모님 물 한 컵 챙겨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 남자친구는 엄마 입장에서 딸이 챙겨주는 거하고 아들이 챙겨주는 거하고 조금 기분이 다른 문제 아니겠냐 하더라고요. 그 말은 안 나온 여동생한테나 하지 왜 저한테 서운하다고 저러고 있는가 싶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난데없이 제가 저희 부모님 챙길 때 우리 엄마도 챙겨줬으면 얼마나 좋았겠냐고 하면서 저를 원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자꾸 자기가 했으면 되는 걸 가지고 자리에 못 나온 여동생 탓을 하고 그걸 하다못해서 이제는 남의 집 자식인 나한테까지 뭐라고 하냐 했습니다. 지금이야 남의 집 자식이지만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인데 진작부터 잘하면 조금 좋냐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빗물잔에 저희 부모님 물만 따라드린 게 제 잘못이라고 쳐도 남자친구도 상견례 자리에서 잘한 거 하나 없거든요. 뜨거운 뚝배기가 나오고 직원분께서 테이블을 건너갈 수 없으니 맞은편 남자친구 앞쪽 자리에 놔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어려운 일 아니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뜨거운 뚝배기 받아서 옮겨주는데 남자친구는 그 상황에 일어나서 받을 생각은커녕 자기 앞에 놓인 밑반찬 접시 같은 것 정리해서 자리 만들 생각도 안 하고 언제 내려놓으시나 멀뚱히 보고만 있었거든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그 모습을 보고 허둥지둥 저희 어머니한테서 뚝배기 받으셔가지고 남자친구한테 앞에 자리 좀 만들라고 해서 남자친구 앞에다가 놔주셨어요. 정작 자기도 장모님 되시는 분이 자리에서 무릎 대고 일어나서까지 자기 먹을 음식을 건네주는데 일어나서 받을 생각조차 없던 놈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고 저한테 며느리로서 싹싹하게 좀 해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하는 게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짚고 넘어갈 건 짚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묻는 말에는 대답을 안 하고 어머니께서 자기 혼자 키우느라고 고생이 얼마나 많았는 줄 아냐면서 자기 인생사를 눕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결혼 후에 며느리 효도를 받아야 할 텐데 이런 사소한 거 한두 개 정도 미리 하면 어디가 덧나냐고 자기한테 뭐라고 한다고 툴툴거리는 거예요. 효도면 효도지 며느리 효도는 또 뭐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남편도 없이 혼자서 자식들 키우는데 얼마나 힘드셨을지 감히 예상이나 가냐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지방에 내려가서 공부하고 있고 자기까지 결혼해서 나가면 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효도에 어머님이 혼자 남게 되는 것까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괜히 감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말 꺼내기 전에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걱정이 돼서 결혼을 못하겠다고 하는 말이냐고요. 그랬더니 화들짝 놀라가지고는 그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또 입을 열려고 하길래 주말 부부를 하자는 거냐 아니면 어머님이 재혼하실 때까지 우리 결혼식을 미루자는 거냐 했더니 또 잔뜩 당황해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어머님이 혼자 남는 게 안쓰러우니 우리가 결혼 후에는 어머님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남자친구 어머니가 홀어머니라는 말을 들었을 때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면 모시고 살 생각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꽤 많이 나는 커플이기 때문에 나중에 저희 어머니 혼자 남게 되신다면 똑같이 모시고 싶은 생각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부터 모시고 살고 싶다는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님도 아직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더더욱이 그 일을 그만두라고 하고 생활비까지 내드리며 모시고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 말이 며느리 효도받고 며느리가 싹싹하게 이런 말 하는 거 보니 자기가 효도할 생각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저한테 대리효도 시키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걸로 보이지 않았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처음 소개시켰던 날에 뒷정리할 때 보니 분리수거도 똑바로 못하더라고요. 페트병에 비닐 붙어 있는 거 떼야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걸 보니 집안일이라고는 하나도 해본 적 없던 것처럼 보였어요. 컵이랑 밑접시 쓴 거 설거지를 시켰는데 그것도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고 심지어 물이 잔뜩 묻은 채로 고무장갑은 또 뒤집어 벗어나서 다음날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어머님이 고생했다는 건 알면서 밥은 집밥만 고집하고 분리수거 같은 기본적인 집안일도 할 줄 모르고 설거지 청소도 안 해본 게 너무 티가 나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렇게 고생하실 때 팽팽 놀아놓고는 어머님 고생하셨으니 이제는 자식들한테 받을 때라고 하면서 저한테 하라고 하는 거나 다름이 없잖아요? 남자친구한테 나중에 모실 수 있다고 하는 말도 해주기가 싫더라고요. 남자친구한테는 너네 어머니가 그렇게 불쌍하면 차라리 결혼하지 말고 독신으로 네가 평생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가만 보니 여동생은 어머님 노후 챙기기 싫어서 지금부터 거리두고 지내는 거 알고 그러는 것 같은데 괜히 남의 집 사람한테 어머님 부양 떠맡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네 은혜는 네가 직접 갚으라고 했어요. 솔직히 그 자리에서 남자친구가 자기 생각이 짧았다고 말하고 사과해왔으면 아마 그냥 넘어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남자친구는 끝까지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부모 잘 만나서 아무 걱정 없이 살아온 저는 자기 마음을 모른다길래
아직도 내 말을 이해 못한 거냐고. 나는 내 부모한테 받은 만큼 내가 직접 효도할 테니 당신 어머니한테는 당신 손으로 효도하라고 했어요. 키워준 은혜는 키워주신 분한테 갚자고요. 결국 끝까지 어떻게든 제가 어머님 모시고 살면서 대신 효도를 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고집하길래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도 엄마한테 너 같은 며느리를 가져다 줄 뻔했다고 결혼 전에 알아서 다행이라면서 큰소리 치면서 가더라고요. 솔직히 결혼까지 하기로 한 사이인데 그렇게 허무하게 헤어지니 마음이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바로 다음 날까지는 말이에요. 남자친구 어머님이 남자친구를 끌고 저희 집까지 찾아왔더라고요. 저 보자마자부터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더군요. 남자친구한테도 등짝을 소리가 날 때까지 내려치면서 저한테 사과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효자였으면 진작에 효도 좀 하지. 왜 결혼할 때 되니까 안 하던 짓을 하느냐고 한마디 하시면서요. 전부터 그렇게 효자였으면 좀 좋았겠다고 제가 했던 말을 그대로 남자친구한테 하고 계시더군요. 어머님은 저한테 자기가 노후에 효도받을 생각도 없고 애들 대학 공부시키느라 힘들었지만 그동안 착실히 준비했기에 당신 노후 준비도 다 되어 있다고 남자친구가 말한 것처럼 모시고 살 필요도 없고 앞으로도 노후 같은 것 또한 제가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아들놈이 왜 갑자기 저러는지는 모르겠는데 당신이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걱정하지 말고 전날 일은 없던 일로 하면 참 좋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뒤에서 멀뚱멀뚱히 있던 남자친구 귀를 부여잡고 끌고 오셔서는 저한테 사과하라고 계속해서 시키더라고요. 남자친구 얼굴에는 사과하기 싫은 표정이 가득했는데 어머님이 계속해서 다그치시니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며 고개 까딱 한 번 하고 그걸 사과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찾아와서 저한테 사과하시고 미안하다 하시는데 죄송했지만 남자친구의 사과는 받지 않았습니다. 오래 사귀었고 결혼하기로 했던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어머님이 직접 찾아오신 거 봐서 사과 받아주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제가 어머님의 아들하고 결혼하는 거지 어머님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머님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남자친구는 또 그게 대리효도가 되었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하는 걸 가지고 질투를 하거나 불공평하다고 말할 것이 뻔했으니까요. 설령 그럴 확률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자친구 자체가 집안일도 하나 할 줄 모르고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우기기만 할 줄 아는 감당도 못할 단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어머님께는 좀 더 생각해볼 문제라고 나중에 대답 드린다고 하고 죄송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어머님이 남자친구 대신 사과하고 있는데도 남자친구는 거기서 잘못했다 뉘우치는 거 하나 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뭐가 잘났다고 저러는 꼴을 보니 더욱 더 다시 받아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국 헤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께는 따로 전화를 드려서 죄송하다고 몇 번을 사과드렸어요. 어머님은 자기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탓인데 제가 사과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서 다시 저한테 미안하다 한마디 해주시고 그래도 며느리까지 될 뻔했던 사이였는데 앞으로도 좋은 일만 가득하라는 좋은 말씀 해주시더군요. 남자친구와 만약 그때 화해를 하고 결혼을 했다면 시어머니만큼은 좋은 분이셨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만 제 결정을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말한 대로 제가 덜 자란 남자친구하고 결혼하는 거지 성품 좋은 시어머니와 결혼하는 게 아니니까요. 안녕하세요. 결혼 앞두고 있는 28살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파혼하는 커플이 많다는데 제가 딱 그 꼴이네요. 솔직히 저희 집도 형편이 그렇게 여유로운 편은 아니지만 예비신랑 집도 저희 집과 비교했을 때 엄청 잘 산다 할 만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 사실을 알기에 결혼하면서 저나 예비신랑 두 사람 모두 월세고에 살지언정 부모님 도움 없이
각자 모아놓은 돈 안에서 해결하자고 정했고요.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회사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결혼 후에 두 사람 벌이 합치면 한 달에 450만 원 조금 넘게 모여요. 남자친구와는 동갑내기 커플이고 남자친구는 군대 다녀온 기간도 있고 한데다가 취직도 늦은 편이라서 아직 직급이 낮아 월급이 많이 낮은 편입니다. 그래도 지역에서 꽤나 유명한 회사의 안정적인 직군이기에 크게 걱정되지는 않았어요. 성장 가능성도 좋았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저희 사는 곳이 서울이 아니다 보니 집값이 그렇게 세지는 않은 편입니다. 모아둔 돈이 둘 다 그닥 많은 편은 아니다 보니 알아보는 것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게 신혼집을 알아보는 일이었어요. 그래도 알아보니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대출 제도도 있고 저희 회사에서도 은행보다 좀 더 좋은 이율로 대출을 해주는 복지제도도 있어서 그래도 집 구하는 게 아예 못할 일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인생에 한 번뿐인 결혼식인데 너무 아끼는 건 아닌 것 같아서 호텔에서 하는 초호화 결혼식은 아니지만 추억 속에 잘 간직하기 위해서 최대한 좋게 하고 싶어 발품 손품 팔아가면서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던 와중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하고 한번 식사 자리를 가진 적이 있는데 아파트 알아보느라 요즘 너무 힘들다는 식으로 말을 하셨어요. 남자친구와 이미 반반 결혼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갑자기 집을 알아보고 계신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저지만 남자친구도 금시초문인 듯한 반응이었어요. 안 그래도 제가 받았던 아파트가 있어서 남자친구한테 그 집을 말씀드려볼까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는 엄마가 아파트를 해주신다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 상황이고 직접 발품까지 팔아가며 알아보시는 중인데 우리가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위치가 어디면 좋겠고 평수가 얼마나면 좋겠다 그런 말 할 처지가 아닌 거 알지 않느냐고 일침하더라고요. 그냥 어디가 되었든 간에 구해주시는 집에서 불만 없이 잘 살자고 그리고 돈 더 모아나와서 좋은 집으로 이사가자고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구축이면 구축인 대로 저희 쪽에서 리모델링하고 인테리어를 싹 하면 되겠다 싶었고요. 그런데 제가 모아놓은 돈이 2천만 원이고 그 돈으로 혼수하고 결혼식 비용하고 하면 리모델링은커녕 벽지도 새로 못 바르겠더라고요. 제가 모은 돈이 적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는 저보다 더 적어요. 취직이 늦은 만큼 돈도 천천히 모일 테니 그 부분은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 했더니 집을 해주시는데 우리도 손 안 대고 코 풀 수는 없다고 하시며 적금 같은 거 중도해지까지 해가시면서 어떻게 3천만 원을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래도 5천 정도면 어디 남부끄러울 정도로 못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저희 지역 구축 20평대 아파트가 1억 정도 하거든요. 게다가 저는 직업 특성상 자가용이 필요해서 차도 가지고 있으니 얼추 비슷하게 해가는 거나 마찬가지였으니까요. 모아둔 돈도 별로 없으면서 결혼 생각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하면 잘못이겠지만 너는 얼마 있고 나는 얼마 있고 조건 맞추면서 이리저리 재는 것도 싫었고 남자친구나 저나 모아놓은 돈 크게 없으니 차라리 남들보다 빨리 시작해서 아껴가며 빨리 자리 잡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어요. 부모 도움 없이 결혼하겠다고 설레발을 쳤지만 결국 저나 남자친구나 부모님 손을 벌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 되었지만요. 아무튼 돈도 어느 정도 마련되었고 큼지막한 문제들인 해결된 거나 마찬가지였으니 마음이 한결 놓이던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또 한 번 식사 자리를 갖기로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어요. 사실 집이라는 게 당장 돈도 중요하긴 하지만 앞으로 얼마나 그 집에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고 한 푼 두 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치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하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도 고려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도통 남자친구 어머니 쪽에서 집을 알아보고만 있다고 하시지 그 내용을 남자친구한테 말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비밀로만 하고 계시니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식사 자리에서 타이밍 봐서 어머님께 집 알아보시는 건 어떻게 되어 가시냐 물었습니다. 말을 안 해주시는 게 별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물어보는데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집은 이미 계약했고 몇 달 뒤에 잔금만 치르면 된다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어요. 이렇게 쉬울 건 뭐 어려운 이야기라고 그동안 꺼내지 못했나 싶었습니다. 집 구해주시는 거 정말 뼈에 사무칠 정도로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도 계약 전에 왜 저희한테 한 번도 말씀을 안 해주셨는지, 그 집을 보여주지 않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왕 대답해주신 거 궁금했던 건 다 물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직장 다니는 회사원이고 그러니 출퇴근 거리도 생각해봐야 했어서 가장 궁금했던 걸 먼저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디 아파트를 구하셨는지 말이죠. 어머님이 대답해주신 아파트는 남자친구나 저 다니는 회사에서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한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주변에 마땅한 대중교통도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주변 또한 많이 낙후되어 있는 아파트였어요. 저희가 모르는 재개발 호재라든지 투자 정보가 있는가 싶어서 아파트에 대해 자세하게 물어봤습니다. 34평 아파트이고 시세는 2억 5천 정도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따로 직장도 없으시고 어머님 혼자 식당일 하시면서 외벌이를 하시는 상황이었는데 모아둔 돈 조금에 30년 만기로 대출을 풀로 땡기셨다고 하시는데 그럼 대충 계산해도 이자만 한 달에 돈 100만 원씩은 나가겠다는 계산이 서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벌이로는 대출금 내고 나면 생활비 감당도 안 되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때부터 점점 안 좋은 촉이 들기 시작했어요. 사실 남자친구와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에도 신혼부부 살만한 작은 평수 아파트가 훨씬 더 좋은 가격으로 나와 있는 매물이 많았거든요. 집 구해주시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아직 잔금 안 치렀다고 하시니 말씀드린다고 차라리 위약금 얼마를 내고 평수를 줄여서 저나 남자친구가 봐놓은 아파트로 다시 구해주시는 게 훨씬 경제적이지 않겠냐고 조심히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너네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 거냐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시더라고요. 대번에 그 집에서 왜 너네 둘만 산다고 생각하느냐고 하시는 겁니다. 그 말에 저는 벌써부터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저희 살 집을 구해주시는 게 아니라 시댁이 이사를 가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머님도 저희가 같이 합가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전하셨던 거죠. 34평 큰 평수에 방이 3개짜리라고 지내는데 불편할 게 뭐가 있겠냐고 하는데 100평짜리 아파트를 가져다 줘도 시작부터 시집살이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게다가 남편 밑으로 여동생이 둘이나 있는데 신우 2명까지 끼고 시부모 모시고 살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로 왈가왈부할 게 아니라 저희가 집을 알아봐 주신다기에 오해한 것 같다고 합가는 하지 않고 따로 나와 살겠다고 했습니다. 애초에 양가 지원받지 않고 결혼하기로 처음부터 이야기가 되어 있었으니 당초에 계획한 대로 둘이서 단칸방에서라도 월세부터 시작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들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어머님께서는 얘 좀 보라고 하시면서 너 그렇게 돈 개념이 없는 애였냐고 꼬집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차피 당신이랑 당신 남편 죽으면 그 집 너네 거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뭐하러 달마다 월세까지 내가면서 얼굴도 모르는 생판남의 배를 불려줄 생각부터 하냐고 일부러 저희 생각해서 큰 평수 집으로 구한 거니 딴 생각하지 말고 그 집에 들어와서 살라고 하시더군요. 애초에 집을 알아봐 주신다 할 때부터 자세한 내용 말해주신 적 한 번 없었고 저희들 의사 또한 물어본 적 없었지 않느냐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 다른 건 몰라도 남자친구는 출퇴근하는 것부터가 문제가 될 거라고 대답했지요. 길에서만 하루에 왕복으로 2~3시간씩은 낭비할 텐데 그 집에서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대답했더니 너가 차를 들고 오는데 왜 출퇴근 걱정을 하냐면서 저 출근할 때 남편도 태워주고 퇴근할 때 태우고 하면 되는 것 아니냐입니다. 남자친구 직장이 출근 시간이 저보다 1시간 빠른데 그러면 제가 2시간 일찍 출근을 해야 한다고 하니 그러면 차를 남자친구 주고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자꾸 월세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월세집을 구해서 살고 싶으면 그 집에 들어와 살면서 월세 대신에 저희가 대출이자를 대신 갚아주면 그렇게 살고 싶은 월세집에서 사는 거 마찬가지 아니냐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계산법으로 우기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당장 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고. 저도 저희 부모님한테 빌려놓은 돈이 있으니 좀 더 이야기해보고 대답해드리겠다고 답변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그날 어머니한테 무슨 말을 더 들은 건지 며칠 뒤부터 자꾸 지 엄마 말이 틀린 게 없다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더라고요. 월세는 버리는 돈이나 마찬가지인데 왜 자꾸 월세집에서 살고 싶어 하느냐고. 우리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집이 우리 집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런 멍청이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 대출금을 우리가 대신 갚으면 애초에 우리끼리 대출받아서 신혼집 구하고 대출금 갚아나가면서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월세 이야기를 꺼낸 건 어차피 대출이 많이 나오지 않을 거고 집값이 요즘 내려가는 분위기니까 더 좋은 조건이 나올 때까지 돈을 쥐고 있으려고 그러는 거라 설명했죠. 그리고 그 집이 너 혼자 물려받는다는 보장이 있냐고. 네 동생들이 요구하면 다 분할해줘야 되는데 그 집 대출금을 우리만 갚았다가 동생들 좋은 일 시킬 거 있냐고 했더니 자기가 오빠인데 동생들한테 좋은 일 좀 해주면 안 되냐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동생들하고도 이야기 이미 끝났고 동생들은 그 집에서 들어가 살 생각 없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동생들하고도 돈으로 얽힐 일 없으니 그 부분은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동생들은 머리가 잘 돌아가는데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고. 어차피 동생들은 나중에 유산 문제로 넘어가게 되면 분할 청구만 하면 그만이라고. 동생들도 괜히 그 집 들어갔다가 방 얻어 쓴다는 명목으로 어머님한테 달마다 얼마씩 뜯길 것 같은데 다 큰 여자 둘이서 한 방 나눠서 쓸 바에 두 사람 다 독립하겠다고 저러는 거 아니냐 했죠. 충분히 설명이 된 건지 남자친구도 이해한 듯 그게 그렇게 되는 거냐면서 혼자 고민을 하더라고요. 이제 겨우 한 곱이 넘겼나 생각했는데 남자친구가 그 잘난 대가리로 생각해서 겨우 한다는 말이 우리가 그럼 독립해서 살고 대신 그 집 대출금을 우리가 갚아주자는 겁니다. 우리는 둘이서 버니까 여유도 좀 있을 거고 저는 시집살이 안 해서 좋고 자기는 엄마한테 효도도 하고 동생들은 각자 방 하나씩 나눠서 쓰고 그러고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집을 자기가 물려받아서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게 되는 거 아니냐고요. 자꾸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저를 설득하려 드는 거 보니까 저놈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제가 버는 돈을 가지고 지네 엄마 새로 산 집 대출금 갚아주고 겸사겸사 대리효도도 시킬 생각으로 저러고 있는구나 하는 생각이 확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길게 말할 것 없이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대출금 잘 갚아주라고 말해줬습니다. 남자친구는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 저한테 힘든 결정 내려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자고 하더라고요. 효도할 생각에 귀가 먹은 거냐고 말귀를 못 알아먹은 것 같아서 말해주는데 니네 집 대출은 네 돈으로 갚아주라고. 나는 니네 엄마 대출금을 같이 갚자는 게 아니라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파혼하자고 하는 말이라고 해줬습니다. 엄마 집을 사주고 싶으면 엄마 집 먼저 사주고 네 앞가림 한 다음에 그때 가서 결혼하라고 했습니다. 저랑은 어차피 끝난 거니까 더 길게 이야기할 것도 없고 마음 바꿀 것도 없다고요. 그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알아본 것들은 오늘 당장 다 취소할 테니 취소하면서 발생하는 위약금은 다 네 돈으로 하라고 했어요. 사람 헷갈리게 만든 니네 엄마 때문에 파혼하는 거고 이제 보니 너도 한통속인 것 같은데 나는 그런 것도 모르고 우리 부모님 적금도 중도해지해버려서 우리 집도 여러모로 손해를 봤으니 위약금 내는 것 정도 손해보는 건 네 돈으로 처리하라고요. 그리고 그걸 끝으로 앞으로 연락도 하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너가 마음을 바꾼다고 해도 내가 자식된 마음으로 부모한테 효도하고 싶다는데 그걸 못하게 할 권리는 없지만 결혼하고 나서 내 남편이 효도하는데 눈멀어서 나한테까지 피해 끼치는 꼴은 볼 생각이 없다고. 이젠 너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선언한 대로 그날을 기점으로 남자친구와는 영영 이별했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나이가 아직 젊은데
뭐가 그리 급해서 결혼을 하려고 했나 싶어요. 일찍 정신 차리고 가정을 꾸리는 것도 좋지만 왜 다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거나 준비가 끝날 때까지 결혼을 미루는 이유가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 편이 정신건강에 훨씬 도움이 되니까 그러는 거겠죠? 돈 모으는 건 제가 하기 나름이란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제 스스로가 앞가림 할 만큼의 돈을 모을 때까진 결혼 같은 건 생각도 하지 않고 혼자서 지낼 생각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다 털어놓고 나니 심적인 여유도 생기고 정말 좋은 결정 내린 것 같아 후련하네요. 남자친구 보니까 기어이 엄마 따라 그 집으로 이사가가지고 면허도 없는 놈이 대중교통 타고 출근한다고 하루에 3시간씩 출퇴근하는데 버리고 있는 꼴을 보니까 아마 그 자식은 지 엄마 품에서 벗어날 때까지는 그렇게 손해만 보면서 살게 될 것 같네요. 제 말만 잘 들었어도 그 꼴은 보지 않았을 텐데 싶은 미련도 없습니다.